6-3 공소화가 사신으로 제나라에 가게 되자 염구가 공소화의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스승에게 식량을 청했다. 공자가 말씀하셨다. 6말 넉대를 줘라. 그러자 염구가 더 달라고 청했다. 공자가 말씀하셨다. 16말을 줘라. 하지만 염구는 공자의 말을 따르지 않고 식량 80섬을 줬다. 공자가 말씀하셨다. 공소화가 제나라에 갈 때 살찐 말을 타고 가벼운 가죽옷을 입고 있었다. 내가 듣기로 참된 지도자인 군자는 궁핍한 이를 돕지 부유한 이에게 보태주지는 않는다고 했다.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한 고을의 원님이 되었다. 공자가 많은 식량을 주자 자사가 사양했다. 공자가 말씀하셨다. 사양하지 말라. 내 이웃 마을과 네가 사는 마을의 궁핍한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주거라. 자사는 이름이 급이고 자가 자사입니다. 원헌이라고도 불렸는데 그는 공자의 손자이자 이야기 중용편의 저자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기의 중리 제자 열전에 따르면 그는 공자보다 36세 어렸는데 공자가 세상을 떠나자 초야에 묻혀 살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자공이 자사를 찾아와 그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는 병이 들었냐고 묻자 자사는 재물이 없는 것을 가난하다고 하고 도를 배우고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병들었다고 하오. 나는 가난하기는 하지만 병들지는 않았소 라고 대답했고 자공은 자신이 한 말을 평생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뜻은 뭘까요? 이제 다음 기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순임금이 우에게 말했다. 그대 또한 덕이 있는 말을 해보시오. 우가 절하여 답했다. 아, 제가 뭘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저 하루 종일 부지런히 일할 생각만 했습니다. 고요가 삼가 우에게 말했다. 무엇을 부지런하다고 하는 겁니까? 우가 말했다. 후직과 함께 백성들에게 구하기 어려운 음식을 주고 음식이 모자라면 남는 곳에서 옮겨와 부족한 곳을 보충해 주었으며 또 넉넉한 곳으로 옮겨 살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이에 안정되고 온 나라가 다스려졌습니다. 고요가 말했다. 그렇군요. 훌륭합니다. 사기 하본기. 공자는 대동사회로부터 소강사회까지 이어온 도를 몸소 실천하고자 한 겁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도 이러한 도리를 몸소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과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 빌 게이츠는 2010년 자선단체 더 기빙 플래지를 설립하여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는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그들은 이른바 많이 가진 자들이 더 많이 내야 한다는 부자 증세를 요구해 왔는데요. 부자는 자선단체의 기부만이 아니라 법에 따라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버핏은 심지어 한 잡지에 기고문을 내서 정부는 우리가 멸종 위기종이라도 되는 양 보호하려 안간힘을 쓴다고 정부를 비꼬기도 했습니다.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3대 투자자 중 하나인 조지 소로스를 포함한 미국의 억만장자 19명도 세금 징수가 더 필요하다면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이 아닌 가장 부유한 이들로부터 걷어야 한다며 상위 0.1%를 대상으로 하는 부자 증세를 요구했습니다. 아무리 이기주의가 만연한 사회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처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전히 세상은 살만한 것 같습니다. 11-16 노나라의 경 계강자는
주나라 주공보다 더 부유한데도 염구는 백성들을 수탈하여 개강자의 재산을 불려줬다. 공자가 말씀하셨다. 염구는 이제 나의 제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그를 조리돌려 책망해도 좋다. 반면에 제자 염구는 이와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결국 공자의 분노를 사고 말았습니다. 조리돌림은 북에 그의 이름을 써 붙인 다음에 북을 치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걸 뜻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공개적으로 망신 주는 거죠. 그런데 좌전 애공 11년에는 염구가 개강자의 군대를 이끌고 제나라와 싸워 이기자 당시 68세였던 공자가 염구를 의로운 인물이라고 평가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노나라 신하로서 조국을 지켰으므로 공자는 당연히 염구가 자랑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공자는 염구가 자기 제자가 아니라며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으므로 이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잘한 건 칭찬하고 잘못한 건 비판하는 중의 태도를 보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공자가 염구를 내친 건 68세 때이므로 이 사건은 공자가 노나라로 귀국한 후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6-4 공자가 중궁을 평하여 말씀하셨다. 잡종인 얼룩소의 새끼라고 할지라도 순종보다 털색이 더 붉고 게다가 뿔까지 났다면 비록 제사에는 순종의 소만 제물로 바치게 되어 있어도 어찌 산천의 신령이 그 얼룩소의 새끼를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백인 우월주의가 당연시되던 1940년대 미국 야구는 흑인들만 뛰는 니그로 리그와 백인들의 메이저 리그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브루클린 다저스 단장 브랜치 리키는 최초로 흑인 선수 제키 로빈슨을 메이저리그로 데뷔시켰습니다. 그는 경기 외에도 상대팀 선수들과 관객, 언론, 심지어 같은 팀 동료들의 무시까지 감당해야 했죠. 하지만 제키는 흑인 인권을 위해 계속 싸우면서도 신인상, 시즌 MVP를 수상했고 팀의 내셔널리그 우승 및 월드 시리즈 우승에도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한 10년간 통산 출루율은 4할이 넘었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사업을 하면서 흑인 직원 고용과 직업 훈련 교육, 지원 및 흑인 저소득층에게 집을 지어주기 위한 사업을 하는 등 흑인 인권 운동을 위해 헌신했고 메이저리그는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역사상 유일한 전 구단 영구 결번 선수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등번호 42번을 쓰는 선수가 없습니다. 제키가 흑인으로서 당시 심각했던 인종차별의 벽을 극복하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메이저리그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실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미국에서는 털색이 더 붉고 뿔까지 난 얼룩소의 새끼였죠. 6-7 개손씨 집안에서 민자건을 비지역의 원님으로 앉히려고 했다. 전가를 가져온 사람에게 민자건이 말씀하셨다. 나를 위해서 개손씨 사람들을 잘 타일러 주시오. 만일 나를 다시 찾아온다면 나는 분명히 문강 위쪽에 있을 것이요. 민자건은 이름이 손인데 자가 자건입니다. 사기의 중리 제자 열전에 따르면 그는 공자보다 15세 어렸다고 하죠. 민자건은 공자의 제자로서 당연히 개손씨 집안의 만행을 익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제안이 탐탁치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다시 찾아오면 문강 위쪽으로 올라가겠다고 한 걸까요? 문강은 노나라와 제나라의 경계선인데 노나라 위쪽은 바로 제나라였던 겁니다. 그러니 문강 위쪽에 있겠다는 말은
노나라를 떠나 제 나라로 가버리겠다는 뜻이 되죠. 즉 민자권은 노나라에 도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정치에 몸담아봤자 오히려 자기에게 피해가 올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나라의 도가 땅에 떨어지면 세상을 등지고 떠나야 한다는 불문율을 아직 기억하실 겁니다. 6-8 연배구가 병에 걸리자 공자가 그를 찾았다. 들창을 통해서 그의 손을 잡고는 말씀하셨다. 그를 잃는 것이 정녕 하늘의 뜻인가? 이렇게 덕망이 있는 연배구가 이런 병에 걸리다니. 이 사람이 이런 병에 걸리다니. 공자의 제자 염경은 자가 배구라서 염배구라고도 불렸습니다. 공자는 그의 덕행이 매우 뛰어나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들창은 문을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여는 창문입니다. 연배구가 치명적이고도 전염성이 강한 역병에 걸려서 공자가 문병 갔을 때 부득이하게 창문을 통해 손을 잡고 위로의 말을 건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와 관련하여 다음 구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9-21 공자가 말씀하셨다. 모종을 해도 꽃을 피우지 못할 수 있다. 꽃은 피워도 열매가 익지 못할 수 있다. 이 두 구절은 설령 과정이 옳더라도 그 결과 역시 모두 반드시 옳을 순 없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습니다. 11-18 공자가 말씀하셨다. 안회의 자세는 도에 가까웠지만 식량은 자주 떨어졌다. 반면에 자공은 천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물을 늘렸는데 예측하면 자주 그대로 맞아떨어져서 늘릴 수 있었다. 안회는 누추한 곳에 살면서 자주 굶주림에 허덕였지만 도를 배우는 즐거움에 빠져 자기의 처지에 불만을 갖지 않았는데 공자는 안회의 자세가 자기조차도 따라하기 힘든 경지라고 극찬했습니다. 하지만 안회는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도에 몰두하다가 결국 41세라는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반면 자공은 뛰어난 언병과 예측으로 재물을 늘리고 위나라 대부가 되어 출세했으니 공자는 여기서 다시 한번 하늘의 뜻은 알기 어렵다는 세옹지마의 도리를 논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자공이 예측하면 자주 맞아떨어졌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좌전 전공 15년의 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나라 제후 은공이 노나라를 방문해서 전공에게 옥을 선물로 줬는데 은공은 옥을 너무 높이 들어서 몸이 올라갔고 전공은 반대로 받는 자세가 너무 낮아 몸이 구부러졌습니다. 자공은 그 모습을 보고 몸이 올라간 것은 교만한 것이고 몸이 구부러지는 것은 기운이 없기 때문인데 교만하면 난을 일으키고 기운이 없으면 병들기 쉽다. 전공이 주인이니 먼저 돌아가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전공이 그 해에 죽자 공자는 자공이 한 말이 불행하게도 맞아떨어졌다. 이 일로 자공은 말이 많은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니 자공의 예측력이 남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성어 세옹지마를 짚고 넘어갔죠. 이 말은 회남자 인간훈 편에 처음 등장합니다. 중국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기르던 말이 달아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건너와서 그를 위로하자 노인은 오히려 덤덤하게 이번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느냐고 말했죠. 몇 달이 지나 그 말이 다른 한 필의 준마와 함께 돌아갔고 마을 사람들은 축하해줬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뜻밖에도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다면서 불안해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의 아들이 낙마해 다리가 부러지자
사람들이 노인을 위로했는데 노인은 이번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냐면서 태연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후에 전쟁이 나자 마을 젊은이들이 징집되어 대부분 전쟁터에서 죽었으나 노인의 아들은 절름발이가 되는 바람에 징집을 피해서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옹지마는 길흉화복은 어느 것이 화가 되고 어느 것이 복이 될지 알 수 없어서 사람이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뜻으로 통용됩니다. 덕행에 매우 뛰어났던 연배구와 안회는 모두 제 삶을 다하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누구보다 바르게 살아왔지만 불행하게도 꽃봉오리가 제대로 한번 활짝 펴보지도 못하고 지고 만 거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 옳지 못한 일만 하면서 사는데도 운이 좋아서 모면하는 이들 역시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요행을 바라면서 올바른 삶을 거절해야 할까요? 아니면 설령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예로부터 내려오는 그에 대한 해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늘의 뜻은 아무도 알 수 없으므로 더욱더 신중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